변화쌤, 허락인 작품을 비춰서 수능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40쪽 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경제 지문인데요. 경제 좋아하세요? 네, 경제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지문이 꼭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올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 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 수업과 마찬가지로 속도, 볼륨 잘 맞춰주시고요. 필기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멈춰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누워서 영상 듣거나 하고 계신 분 없겠죠? 예쁜 자세로 책상 앞에서 영상 봐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독서 수업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답을 맞춰보죠? 네,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문제 아직 안 푼 분 계실까요? 꼭 반드시 영상 보기 전에 문제부터 푸세요.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에도 차이를 많이 내지만 나중에 기억하게 되는 정보의 양에도 정말 많은 차이를 냅니다. 네, 37번에서 42번까지 문제를 좀 돌아보면 국제적 기준, 바젤 협약, BIS 비율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아무래도 이 단어들이 나오면 좀 더 긴장을 해야겠죠? 네, 1문단입니다. 국제법에서 조약은요,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 의무를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래요. 그 다음 국제관세법은요. 조약과는 관련 없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이거 역시 보편적인 규범이래요. 그러니까 조약과 국제관세법은 좀 지켜줘야 되는, 국제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나오니까 내용 달라지겠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 결정 같은 경우는요, 권고적인 효력은 있는데 구속력은 없대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래요. 자, 그럼 문맥상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내린 결정, 이 조약과 국제관세법, 이 두 부류가 뭐를 기준으로 갈라지냐? 구속력을 기준으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약과 국제관세법은 규범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이 경제국제기구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권고만 할 뿐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성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은요, 비어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가 된답니다. 이 이름 명칭을 보시면 국제결제은행 딱 봐도 경제 관련 국제기구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데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가 된대요. 규범도 아닌데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쭉 내려오시면 마지막 줄에 해답이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래서 이것에 주목해보자. 이것이 1문단의 내용입니다.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은 마치 규범처럼 엄격히 준수가 되는데 그 원인은 신뢰에 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려면 일단 BIS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 넘어가면은 BIS 비율이 뭔지 나오는데요. BIS 비율이란 이런 겁니다. 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예금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 유지해야 되는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이래요.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행 자체만의 자본 비율. 은행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BIS 비율을 국제적으로 정해줬대요. 바젤위원회라는 데에서요. 이 비율은 적어도 8%는 돼야 된대요. 최소 8%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문학에서 이런 수식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꼭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 나오면 수식 나왔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문을 통해서 이 수식을 반드시 꼭꼭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꼭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오면 이건 아마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비율과 분모의 관계는 어떻죠? 반비례 관계죠.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의 양이 늘어나면 비율은 작아지고 반대로 위험 가중 자산의 양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자인 자기 자본,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해주면은 자기자본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된대요. 그것들이 분모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와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줍니다. 위험 가중치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 위험 가중치라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신용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채는 0%, 회사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가 된다고 해요. 이 획일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어느 곳이나 똑같이 부여가 된다는 뜻이죠. 변함없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BIS 비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생겨났대요. 지금 여기는 신용 위험만 반영을 했죠. 이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시장 위험도 반영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젤위원회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젤 1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바젤 1 협약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요런 겁니다. 위험가중자산을 신용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합하여 새로 정의하는 것이 바젤 1인데요. 신용위험의 경우와 다르게 이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요. 신용위험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요거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문단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39번에 BIS 비율에 대한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 우리 좀 일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진다. 회사채는 획일적으로 100% 부여가 된다고 했어요. 신용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회사채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3문단. 이제 바젤 2 협약이 도입됩니다.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개정돼야겠죠? 네, 이렇게 바젤 1, 2, 그리고 다음 문단에 가면 바젤 3까지 있는데 각 협약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바젤 2 보면서 비교해 보시라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자산, 분모였죠? 이 분모는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대요. 바젤 1에서요. 우리 바젤 1에서는 위험 가중치가 지금 요거 다 고려해서 더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보유자산 곱하기 신용에 대한 위험 가중치, 그리고 또 다른 보유자산 곱하기 시장에 대한 위험 가중치, 이렇게 더해서 분모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형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신용에 따른 거, 시장에 따른 거. 그런데 신용도는 반영이 안 되었죠. 획일적으로 다 100% 그냥 부여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젤2는 신용도까지도 고려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중에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이 또 앞으로 이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표준 모형, 그리고 빠르게 스캔해서 그 다음 내부 모형을 찾아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표준 모형은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는 20%에서 150%까지를 구분해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여했어요. 아까 바젤 1은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고정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분모 얘기하면서 분모와 전체적인 비율의 관계를 얘기했었죠? 신용도가 높아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BIS 비율은 커지겠죠. 왜? 신용도가 높으면 낮게 부과가 되잖아요. 낮은 수를 곱하게 되니까 분모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는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갈 길이 멉니다. 내부 모형 가겠습니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내부 모형. 지금 이 말이랑 거의 같죠? 이것과 공통되죠?
바젤 1 협약에서 시장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공통점 그리고 이런 차이점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머릿속에. 자, 그리고 이런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이것을 변동할 수 있도록 초과할 수 있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경직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제 바젤 2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39번 문제에 일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왜 4번이 정답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거.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바젤 1의 지금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바젤 1에서 시장 위험을 어떻게 측정했어요?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도록 만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방식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 바로 이 내부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통해서 이 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정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규제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번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하면 BIS의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좀 알쏭달쏭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바젤 2에서 국채는 0에서 150% 그리고 회사채는 20에서 150%였죠. 바젤 1은 국채는 완전 빵이었는데. 자, 이 바젤 2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채는 0에서 150인데 회사채는 20에서 150이에요. 만약에 이 0에서부터 19.9999%에 해당하는 그 국채를 팔아요. 판다고 한 다음에 이제 회사채를 산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회사채는 어디부터 시작이야? 20%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항상 높아진다는 설명은 틀렸죠. 만약에 이 0에서 19.9999%에 해당하는 국채를 판 다음에 회사채에 투자하면은 BIS 비율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갈게요. 이제 바젤 3 나왔어요. 바젤 1 나왔고 바젤 2 나왔고 이제 바젤 3 나왔습니다. 바젤 3는 그런데 안심하세요. 좀 더 단순합니다. 바젤 3는 이게 다예요. 분자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좀 단순해졌죠? 원래는 뭐가 있었어? 분자에 기본 자본에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제외가 됐대요. 그러니까 두 개만 더 하면 돼. 자, 그리고 뭐 분모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필기의 양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써뒀는데 사실은 바젤 2와 분모는 동일한 겁니다. 자, 또한 위험 가중 자산 이 분모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6%라는 건 지금 이렇게죠. 지금 이렇게만 계산했을 때 이것이 6%가 돼야 되는 최소 6. 자,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왜 자꾸 발표가 되나? 새롭게 왜 자꾸 개정이 되나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대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쉬운 거 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이제 바젤 3 봤으니까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좀 가려졌는데 여러분들은 교재를 봐주세요. 자, 5번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자, 기본 자본이 최소 6%였어요. 최소 6%니까 6% 위일 수도 있죠. 한 10%가 된다고 칩시다. 지금 이 부분이 한 10% 된다고 쳐요. 기본 자본이. 자, 그러면 보완 자본은 0%여도 돼요. 그쵸? 최소 2%까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숫자 놀이죠. 틀렸죠?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으니까 쉬운 거 오문단 가겠습니다. 네, 바젤 협약은요,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입하기 전부터도 이 BIS를 잘 도입해서 시행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우리가 따랐을까? 정답은 1문단에 있었죠. 뭐의 문제였다고요? 신뢰의 문제였다고요. 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시장에 보여주어야 했어요. 즉, 우리 은행이 이만큼 신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어. 그럼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겠죠? 그런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런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6문단 가겠습니다. 6문단. 바젤위원회에서는요, 이것들을 협의해서 제정해요. 그리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러나 아까 봤듯이 이 바젤위원회, 국제경제기구인 바젤위원회는요, 초국가적인 감독 권한도 없고요,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요. 그러나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르고요, 이것들은 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한대요. 말랑말랑한 법, 그럼 뭐야?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신뢰도를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법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기억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로 나왔겠네요.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약, 국제관습법들은 이것과 대비되는 딱딱한 법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젤 기준도 아직까지는 소프트한 법이지만 언제 다시 하드하게 될지 모른다로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문제 풀까요? 37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정말 쉬운 문제니까 틀리지 마세요. 정답 1번이었는데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 뭐였어? 바젤 협약, BIS 비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변화 양상 1에서 3까지 서술해 주면서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뭐였어?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말랑한 법으로서 신뢰도를 통해서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도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번에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일단 원인 같은 경우는 이 문단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왜 제정이 되었나? 네,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원인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자, 3번.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4번도 국내법 언급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 5번.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38번 갈게요.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1번 문단에 있었죠? 자,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1에서 3까지, 바젤 1에서 바젤 3까지, 그래서 개정이 됐잖아요. 맞는 말. 자, 4번. 국제기구의 결정,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 그것이 준수되도록 해요. 이거 5문단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해요.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은행이 국제사회에 발도 못 들이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기재가 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5번도 4번, 5번 문단을 잘 확인하시면 충분히 잘 풀릴 수 있는 선지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이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우리 이만큼 신뢰도가 높아요. 우리 은행 이만큼 믿을만해요.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딱딱한 법이 아니라 이거는 말랑말랑한 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네, 39번은 아까 같이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웠는데요. 보기와 이 표, 그리고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읽었던 내용을 한꺼번에 종합하고 아울러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고요.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을 따른대요. 자,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 기억나세요? 분모는 당연히 보유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를 한 것을 다 더한 값인데 이 위험 가중치에는 지금 국채와 회사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가 되었었죠. 그리고 분자는 기본자산, 보완자산, 단기 후순위 채무 다 더한 게 분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래요. 그 이외에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자, 지금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래요. 50%가 적용이 돼서 지금 300억인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 회사채, 회사채는 원래는 600억이었겠다.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4번 같은 거 쉽게 지워질 것 같은데요. 4번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군. 네, 바젤 1 협약은 회사채는 일괄적으로 100%의 비율을 부과하니까 600억이 나오겠죠? 4번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분자, 이거 분수 만들어 볼까요? 이게 지금 분자가 되고, 이게 분모가 되는데요. 분자에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50 더하기 20 더하기 40은 10, 110. 그리고 300 더하기 400은 1000. 그러니까 1000분의 110 곱하기 100 하면은 이렇게 해서 11%. 그러니까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8%보다 훨씬 높죠? 맞는 말입니다. 자, 갑은행이 보유주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자, 지금 여기 회사채 50%예요. 그런데 20%로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면은 분모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면 전체적인 BIS 비율은 올라가겠죠. 이거 맞습니다. 자,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거 진짜 어려웠던 선지였는데 이거 해결하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3번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자, 지금 이 회사채가요. 원래는 600억이었는데 600억에다가 지금 50%니까 0.5를 곱해서 300억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채도 마찬가지로 원래 금액이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금액에다가 지금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인지. 위험 가중치가 몇 %인지 국채에 대한 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세모라고 칠게요. 자, 이거를 곱했더니 나온 게 300이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규모가 회사채였던 600억보다 더 컸다면 뭐를 곱해야 300억이 나올까요? 자세한 건 몰라도 0.5보다는 더 작은 걸 곱해야지 300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 되죠. 회사채보다 낮아야지 300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말이니까 지워지고요. 마지막 5번이 정답인데요. 이 5번은 바젤 3 협약을 좀 머릿속에서 굴려봐야 돼요. 바젤 3는 일단은 요거 빼도 되죠. 그러면 전체 1000분의 50 더하기 20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완 자본에다가 10억 원을 증액하겠대. 그럼 여기에 3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바젤 3에서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네, 바젤 3에서는 이 분모는 그대로 가고 기본 자본만 이렇게 했을 때 최소 6%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5%죠. 돼요, 안 돼요? 최소 6%는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충족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5번. 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도 잘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41번 가겠습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뭐였어요? 기역은 말랑말랑한 법이었죠. 말랑말랑한 법이란 법적인 규제, 구속 없이도 신뢰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법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 5번입니다. 1번부터 차례로 갈게요. 자, 일단 1번은 지금 이것과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자, 2번은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입하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게 말랑말랑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자, 3번은 이거는 이제 본문과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워줄게요. 자, 4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해서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뭐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회원국이니까 세모를 쳐줄게요. 5번이 4번보다 더 적합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젤위원회 회원이 아닌 그런 국가에서도 이 바젤 기준을 제도화한대요. 자발적으로. 회원이 아니라서 의무가 아닌데도 권고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수용을 해.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5번이 훨씬 적합하죠. 네, 42번은 3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요.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BIS, 바젤 협약 1, 2, 3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선생님이 나눠드린 학습지에다 정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어디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숙제는 이제 46에서 47쪽에 있는 기술 지문을 풀어 오시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영상 수업이잖아요.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상 수업할 때 해이해지기 딱 좋거든요. 해이해지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숙제 꼭 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